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경제연구실장이시면서 유명한 경제 유튜버이십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약 18만 명의 구독자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살짝 전해 들었는데 오태리 작가님과 특히 찰떡궁합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김광석 교수님께서 내년 경제전반이라는 이 주제로 유익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보이신 이유나 목적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제가 하기보다 시장도 이런 마이크 안 들려요? 네. 네, 이거 잘 들리나요? 들리겠을까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혹시 이 현장에 계신 분 중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는 오늘 꼭 그 24년 경제라는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는 니즈가 있으실까요? 나는 꼭 이런 얘기가 제일 궁금하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언제 인하할지가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제 의견을 반영해 보려고 하는데 없으시고 저기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계속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촬영 중이니까 우리 이쪽으로 넣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너무 미담이셔가지고 마이크에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동산 PF가 틀린다고 하는데 언제 끝났나? 네. 되게 궁금하세요? 네. 터졌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PF가 터지니까 누가 터지라고 하나요? 터지는 게 뭔가요? 뭐가 부동산 PF가 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도 안 되고 또 과도한 방만도 안 됩니다. 적절히 이해될 때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24년 내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터지듯이 전개된다. 그런 일을 이제 상상하시면 좀 쉽지 않겠어요. 터진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설사가 은행한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은행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환위기급 충격입니다. 1997, 8년에 경험했었던 그렇게 가정하지 않습니다. 부실한 상태,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24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이 정도만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이제 많이들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법이 좀 있어요. 그 인사법으로 인사드리면 여러분 화답법이 또 있거든요. 화답법이 박수 더하기 합성이에요. 괜찮으실까요? 네. 예행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합성 시작! 인사법으로 나와서 아마 가장 티나게 티가 나려면 똑같이 박수 치면 안 되겠죠. 뭐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됩니다. 아마 가장 티나게 박수 함성 보내주신 분을 한 분 선정해서 주최 측에서 뭔가 선물을 저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없으시면 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센 물이니까 티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저 지금 준비 없죠? 물 좀 전달해 주시죠. 제가 마시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코바.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네요. 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매년 이렇게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입니다. 소개하고 있고요. 또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오태민 작가님이 한 3번 정도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출연하셔서 어제 밤에 마지막 영상이 하나 올라간 상태인데 오태민 교수님하고 굉장히 강하게 대담을 나눴어요. 저는 이제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채널이어서 거의 반반 의견을 맞교환하는 방식인데 제가 코인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뒤에 밖에 계시지만 그 영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태민 교수님께서 그런 접근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들여다봤던 방식은 아니지만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24년에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고정되어 있으라고 해서 이 정도는 됩니까? 제가 나오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 정도 나오는지. 네, 저 정도도 나오겠죠. 네, 저를 신경을 또 안 쓰고 계세요. 여기까지 되는 걸로 말고 남들이 되는 제가 어디까지 가도 됩니까? 여기까지 가도 됩니까? 네, 뭐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웃겨있는 얘기입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1990년대에 그려진 독일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생각해보고 계세요? 이 그림은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길을 안내받고 있죠. 근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입니다. 내가 눈을 갖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몰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눈을 떠야 된다. 24년 경제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가늠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흐름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겁니다. 기대되실까요? 네. 기대되시는 분만 박수 한번. 다 기대되시라고 합니다. 이걸로 하면 소리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잘 들리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요청사항을 기각하면서 좀 다니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한 단어 5개 정도만 오늘 따라해 주십사. 아마 그 5개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따라하실 단어가 초인플레이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초인플레이션. 따라하시라니까 먼저 하시면 어떡해요? 자, 초인플레이션. 앞에 우리 진행해 주신 아나운서님이 앞에 계신데 아나운서님 인생을 통틀어서 미국 물가 상승률 9.1%, 태어나서 처음 만난 물가 상승률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통틀어
가끔씩 한번 만나는 고물가, 2, 3년에 한번 찾아오는 그런 고물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통틀어 처음 경험할까 말까라는 수준의 그런 엄청난 고물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고물가를 저처럼 이코노미스트의 뷰, 오태민 교수님의 뷰가 있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오태민 교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누군가는 땅 바닥에서 누워서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습이 좀 다르죠. 그러나 여러 가지 뷰를 다 가지시면 코끼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360도로. 근데 제가 이코노미스트의 뷰로서 이 고물가를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 아까 제가 드린 물이 있잖아요. 저도 물 한 병 또 주세요. 선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이 2천만 원짜리라고. 이런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치솟은 거예요. 맞죠? 모든 물건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럼 모든 물건 가격이 치솟았다는 얘기는 특별히 이런 물건 가격이 올랐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물건 가격이 일괄적으로 다 올랐다는 얘기는 그 물건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오른 거죠? 뭐가 떨어진 거죠?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의 틀을 가져보세요. 1976년에 새우깡이 등장했어요. 그 새우깡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원. 지금 새우깡 얼마입니까? 1,500원. 1,700원 안 돼요. 근데 또 올랐어요. 그러면 새우깡이 지금 몇 배 오른 거예요? 저거 30원짜리가. 학생 몇 배 오른 거예요? 저거 30원짜리가 1,500원이 됐다. 몇 배 오른 거예요? 50배. 박수 부탁드려요. 그러면 1976년에 우리는 뭐를 샀었어야 돼요? 전 재산을 새우깡으로 돌리는 맞아요? 근데 새우깡만 올랐어요? 다른 건 안 올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970년대 짜장면 그때 드셨죠? 짜장면이 얼마였습니까? 70년대 짜장면이 얼마였습니까? 100원인가 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그럼 짜장면이 몇 배 오른 거예요? 100배 오른 거예요. 그럼 짜장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 잠실 아파트 가격만 50배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같이 오른 거예요. 그럼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같이 수십 년 동안 올랐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무슨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평생 동안 목격하면서 사신 거예요. 평생 30세 동안.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그건 뭡니까? 근데 특히 22년, 23년 2개년 동안에는 그 어떤 해보다 강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해입니다. 이해가세요? 강하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해.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 바로 저 그림처럼 정의합니다.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텐데,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당했을 텐데, 결국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당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재테크, 여러분 이제 코인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서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재테크가 뭡니까? 혹시 앉아 계시는 재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맨 앞에 앉으시는 이 자리에 앉으셨으면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 VIP석이니까. 재테크가 뭡니까? 재테크. 네,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재테크가 뭡니까? 투자 수단. 투자 수단. 재테크가 뭡니까?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게 재테크. 재테크가 뭡니까? 재테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이 없어요. 재테크가 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재테크가 뭐예요? 구매력을 미래로 보내주자고. 재테크가 뭐예요? 돈을 불려요. 물속에다 넣어놓고. 여러분 다 정의가 맞아요. 제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재테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 돈을 현금 다발로 들고 있을까? 저축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 주식으로 들고 있을까? 코인으로 들고 있을까? 금으로 들고 있을까? 어떤 형태로 돈의 비중을 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재테크예요. 맞아요? 그 중에 나는 코인으로 많이 들고 있을까 아닐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맞죠? 근데 그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런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당한 사람 한 계층을 구분해보면 누굴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너무 죄송하고 냉정한 표현일 수 있어요. 냉혹한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냉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전 재산을 돈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이 당한 거예요. 그럼 전 재산을 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누가 전 재산을 돈의 형태로 들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전세 세입자죠. 내 전 재산을 혹은 전 재산 이상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100원짜리로 분명 짜장면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그 100원짜리로는 짜장면을 살 수가 없고 그 100원의 가치는 현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100원이 1원이 된 거죠. 역시 3년 전 전세보증금 5억 원은 지금의 전세보증금 5억 원과 같지 않은 겁니다. 같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경제를 봐요. 가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아, 다른 5억이구나. 나는 그래도 전세, 집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 그래도 나는 전세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나는 돈을 지켰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환산을 한다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5억 원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 4억 6천만 원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3년 전에는 순대국밥이 7,000원이었어요. 3년 후 순대국밥이 10,000원이 됐어요. 순대국밥의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쪼그라든 겁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내가 이 돈의 가치의 움직임, 돈의 이동을 파악하고 어떤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밖에 아닌데 굉장히 진중하게 들어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코인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냥 도움 드리러 오고 저도 이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이 코인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 실제 금리는 언제 인하할까? 제가 오태민 교수님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토론을 할 때 지금 11월 그리고 12월 초 코인 가격이 치솟은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인 것은 저도 11, 12월 주가가 좋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1000번 넘게 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좋은 건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경기 좋아요? 경기 안 좋아요. 주가는 왜 좋은 거예요? 경기랑 주가는 다른 겁니다. 경기랑 코인과 다른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돈이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향방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금리를 떨어뜨려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은 뭐 하려 할까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해요. 신사업 벌이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 하죠? 일자리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취업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겠죠. 그럼 여러분 소득 늘면 뭐 하고 싶어지세요? 선생님께 하고 지금 소득이 늘어납니다. 뭐 하고 싶어지세요? 소비 뭐를 사고 싶으세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김원석의 2024년 문제입니다. 오늘 밑에 도서관 가서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출판사는 더 많이 생산해야 돼. 옷 소비가 늘어난다. 더 많은 옷을 만드는. 자동차 소비가 늘어난다.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드는. 결국 금리를 끌어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숨쉬기, 선순환하기 위해서. 알겠죠? 금리를 끌어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언제 금리를 끌어내리나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미국 경제가 파탄나다시 했죠.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끌어내리죠. 또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죠? 이때 경제가 숨을 못 쉬듯이 하니까 금리를 역시 끌어내립니다. 낮은 금리를 유지합니다. 뭐 하려고? 경제가 순환하지 못하니까 순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경기 부양식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끌어내려서 금리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한다. 제로금리를 도입한다. 그런 통화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완화적 통화정책이 집중되는 시대를 뭐라고 해요? 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완화의 시대. 완화의 시대. 반대로 2022년부터는 경기 부양이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가 바뀌어요. 우리 처음 따라하셨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숙제가 뭘로 바뀌어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고물가, 물가 잡는 게 숙제로 바뀌는 거예요. 22년, 23년 뭐예요? 숙제가? 물가 잡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끌어올리죠. 금리를 막 끌어올립니다. 그죠? 금리를 끌어올려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집중한다. 그런 통화정책을 뭐라고 해요? 긴축적 통화정책. 그 긴축적 통화정책이 집중되는 그런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해요? 긴축의 시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 학생 어렵지 않지? 이건 쉽지? 몇 학년이야?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 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시대를 구분하라 이런 시대를 구분하라. 완화의 시대인가 긴축의 시대인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화의 시대일 때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긴축의 시대일 때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경기를 진단하고 물가 지표를 분석하고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대를 구분하시면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철부지라는 단어예요. 철부지의 철이 뭘까요? 철. 계절. 부지가 뭐를 뜻할까요? 알지 못한다. 그럼 철부지는 뭐를 뜻해요?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봄에 농사질 때 뭐 하죠? 씨 뿌리고 가을에 뭐 합니까? 추수합니다.
근데 가을에 씨 뿌리는 농사가 어떻게 되죠? 망하죠. 그렇게 계절에 맞지 않게 농사 짓는 농부를 뭐라고 불러요? 철부지라고 불러요. 똑같습니다. 계절에 맞게만 행동합니다. 시대에 맞게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돈의 이동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 좀 집중해 주시면 코인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잠깐 자켓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잠깐 좀 벗겠습니다. 한번 3번에 걸쳐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3번째 문장은 마이크를 아무한테나 딱 드려도 3번째 문장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돈은 이동한다.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누가 해보실래요? 표정이 밝은. 안 하실래요? 이런 돈은 실시간으로 네. 어떻게 해보실래요? 돈은 실시간으로 수익성을 찾아 이동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물 드릴까요? 선물. 3천만 원짜리 초코바. 네? 이 안에 혹시 있겠습니까? 오태 버스 아닙니다. 자, 돈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시대에 따라 달리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산가들이 돈을 은행에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돈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돈이 금리가 떨어질 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코인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통장에 얼마 있었어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은 이동 안 해도 돼요. 300억, 3천억은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나는 금리 떨어져서 돈 이동 안 시키는데 왜 돈이 이동한다는 거야?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죠. 그건 시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정이에요, 사정.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개인적인 사정처럼 시장이 움직일 일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가들이 돈을 제로금리로 떨어질 때 거기다 안 둬요. 아무 돈도 안 주는데요. 돈이 이동합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립니다. 긴축의 시대가 옵니다. 금리를 올릴 때 불안하니까 시장에 돈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높은 금리만으로도 이미 높은 수익성이에요. 안전하게 은행에 둬도 5%, 10%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어디로 이동해요? 은행으로 이동합니다. 시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시대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의사결정 내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20년에 제로금리 때 팬데믹 경제 위기 와가지고 제로금리 도입했을 때 완화 시대가 왔을 때 다같이 동학개미운동 참전하셨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우리 어머님들 여기 이분 안 계세요? 그죠? 참전하셨죠? 이때 뭐라고 하면서 참전하셨어요? 사자. 그죠? 근데 그게 20년, 21년 완화의 시대 때는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20년 씨를 뿌리듯 그 시대에 만드는 의사결정 주식 담아라. 근데 21년 끝자락 이제 22년으로 건너갑니다. 완화의 시대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죠. 그런데 어떻게 의사결정합니까? 여전히 주가는 25만원, 삼성전자가 10만원짜리가 25만원 갈 거야 하면서 여전히 다만 긴축의 시대가 왔는데, 가을이 왔는데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표정이 그때 어떻게 바뀌셨어요? 이렇게 바뀌셨죠? 뭐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질문하세요. 유명인들도 막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왜 제가 사면 떨어지죠? 왜 제가 살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사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사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데 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삼프로TV 같은 경제 유튜버들이 유튜브 채널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2022년 긴축의 시대에 진입했는데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9만 전자로 떨어지니까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25만원 간다. 8만 전자로 떨어져. 이제 뭐라고 하죠? 진짜 싸다 담아라. 25만원 갈 거예요. 7만 전자로 떨어져요. 이제 또 뭐라고 하죠? 아니요. 진짜 싸다 담아라. 별 논리가 없어요. 이제 6만 전자 떨어지니까 말을 고급스럽게 바꿉니다. 영어로 바겐세일이다. 진짜 싸다. 5만 전자 떨어져.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끝났다. 담을 돈이 없다. 이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이게 철부지예요. 철부지의 조언을 듣고 똑같이 투자해서 결정한 나도 철부지인 거죠.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시대를 구분하셔야 돼요. 시대를 구분하라. 이 말씀 드리러 온 겁니다. 완화의 시대 때,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주가 올랐죠? 부동산 가격 올랐죠? 코인 가격도 올랐습니다. 2022년 긴축의 시대 진입할 때 주가 떨어지죠? 부동산 가격 떨어지죠? 코인 가격도 떨어집니다. 돈의 이동인 거예요. 물론 오태민 교수님이 갖고 계신 뷰는 조금 중장기적인 뷰고요. 저의 뷰는 사이클릭한 뷰입니다. 1년, 2년에 걸친 뷰. 그러나 그것이 같이 맞아떨어지면 더 강력한 힘이 발휘되겠죠. 거시경제의 흐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 너도 나도 돈을 코인의 형태로 갖고 있자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너도 나도 돈을 저축으로만 놓고 있자 그러면 코인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돈의 이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10분 남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할 도대체 금리는 언제 인하할까? 그리고 이것이 주가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예요? 선행성. 주식시장. 그쵸? 선행성. 따라해 주실까요? 선행성. 그리고 금리를 인하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선행성입니다. 금리 인하했어요 지금? 안 했어요. 주가는 먼저 오르잖아요. 자, 지금의 금리 5.5%죠. 미국 기준금리가. 맞아요? 그래프가 있던가? 앞으로 다시 갈게요. 지금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입니다. 2022년 10월은 미국 기준금리가 고작 한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의 금리가 높아요? 지금의 금리가 높아요?
지금의 금리가 높아요. 근데 그때의 주가가 낮아요? 지금의 주가가 낮아요? 그때가 낮아요.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다 라는 말씀은 자, 웅달책방에서도 제 채널에서도 공중파 방송에서도 아마 10,000번은 했을 겁니다.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에요. 그때가 금리가 제일 높아요?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왜 무너졌을까요? 22년 10월까지 왜 무너졌을까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공포감입니다. 선행성이에요. 지금은 주가가 왜 올라요? 역시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만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24년에는 금리 인하 있어. 그러면 지금 주식 보유 비중 늘려야 돼. 이런 움직임인 겁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어때요? 주식 시장보다 더 선행하죠. 선행하는 정도가 더 빠릅니다. 주로 따지면 주식 시장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코인 시장은 7, 8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르고 먼저 조정되죠. 지금 살짝 조정되죠. 왜 조정되는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물론 저의 뷰입니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코인 시장이 조정이 있을 때 왜 조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적으로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나라보다 인하하는 나라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크, 이게 금리 인상이고요. 세계 81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트렌드에서 이제 하늘새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전환되는 국면인 거지. 전환되는 국면. 근데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요? 우리 웅달책방에서도 2023년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역시 한 1000번 이상 드렸습니다.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금리를 왜 올렸는지 질문을 던지면 돼요. 금리를 왜 올렸다고요? 물가 잡으려고. 그럼 금리를 언제 인하해요? 물가 잡히면이에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물가 잡히나요? 라는 질문이 금리 언제 인하하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물가가 잡힌다는 게 뭐죠? 의미가? 물가가 잡힌다.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그 물가가 도래될 때 그 목표 물가가 몇 %죠? 2%. 아시는 몇 %죠? 2%. 2%. 봐봐요. 제 책 정독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목표 물가 상승률이 2%니까 2%에 언제 도달할까를 들여다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 그래프 보세요. 정점이 7.0을 찍고 최근 2.6%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근원 물가인데 근원 물가도 3.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한다라고 하려면 대략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감이에요, 감. 감으로 봤을 때 그래도 2.5% 언더로 떨어져야 그래도 물가가 확실히 잡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죠? 컨빅션. 물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그제서야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컨빅션. 한번 따라해주세요. 컨빅션.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면 좀 시장은 언제 금리 인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시장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금리 인하의 시점은 3월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6월, 저는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지금 불어올라서 코인 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 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빠지겠죠. 아, 또 김칫국 마셨구나. 3월에 기준금리 인하 없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돈이 일시적인 조정이 일어나요. 다시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있어요. 코인시장은 그거보다 먼저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이 있는 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어쨌든 인하한다. 맞죠? 어쨌든 인하한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과하게 부풀어 오를 때 코인 가격이 오르는 거 먼저. 주가도 그 다음 오르는 거예요. 기대감이 빠질 때 다시 조정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오르는 국면이다. 그렇게 가정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 정도는 꼭 답변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24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이 그토록 경기 침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주가는 또 오른다고 그러죠? 왜 부동산 시장도 반등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경기 침체와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 월스트리트이 뭐예요? 자본시장. 메인스트리트는 뭐예요? 실물경제. 경기 침체는 실물경제적 현상이고 자본시장은 또 다른 현상인데 그 둘 간에 거대한 갭이 벌어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한 3분 동안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세계 경제가 어려웠죠.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L자로 꼬꾸라지죠. IMF도 올해 경제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 실물 경제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어려웠죠.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L자로 꼬꾸라집니다. 역시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전혀 다르다. 아무리 어려운 국면이라도 여러분께 분명히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비머네스크. 비머네스크라는 단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멀리뛰기 선수 비먼이 등장해요. 당시 듣보잡 선수였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지러지하면서 그냥 이 악물고 뛰었어요. 간신히 결승전에는 진출합니다. 오늘 잘 자고 컨디션 좀 회복해서 내일 결승전 한번 잘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내일 결승전 같이 치를 후보자를 보니까 올림픽 세계 메달리스트 한 명 있고 세계 랭킹 1등 한 명 있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한 명. 나만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미치겠는 거예요. 잠 잘 자고 컨디션 회복해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데 잠도 안 와요. 잠이라도 좀 자자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신 다음날 저 경기 포기할래요 라고 동료한테 얘기하니까 동료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내실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합창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너의 다리는 너를 따뜻하니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고 내 마음에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하는 조언을 듣고 냅다 또 세계 신기록이 오십니다.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8만 명의 관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역사 이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으로 또 남습니다.
24년 경제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여러분께 최선의 결과가 시작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제 강의가 비모데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언으로, 동료의 조언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